네, 아이가 있는 부모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주 양육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1,0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법무부는 내년부터 공단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수용자 자녀 상담과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땅히 부모가 이제 집에 없기 때문에 돌봐줄 양육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감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383가구 정도, 3843가구 정도 됐는데 예. 그중에서 미성년자 자녀 홀로 있는 가구, 예를 들면 조부모가 도와준다든지 예. 친척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성년 자녀가 홀로 있는 가구가 지금 1,209명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1,209명이니까 거의 한 10%에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째서 지금까지 마련이 되지 않았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은 정말로 이 수감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은 사각지대에 놓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다면 수감자의 자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예. 정의를 규정하는 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느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예. 들자면 수감과 관련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아동복지법에도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지원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요. 예. 이것을 지원하는 후속 절차도 없어서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최근에 대책을 강구하게 나섰습니다. 예, 미성년자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성인의 도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력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이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이 수감자들의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 단순히 아버지가 누구다 아니면 내 아버지가 수감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규정들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엔 예.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은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 인권 문제로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예. 한다면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감자들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 예를 들자면 하나의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체포를 당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부모의 체포 상황을 본 자녀가 무려 6.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예를 들자면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용자 자녀 권리 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권리 헌장의 내용을 간략히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면 예. 나는 부모가 체포될 때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체포됐을 때 정보 제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부모와 만나고 대화할 권리도 보호하고 있고 예.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보살핌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만 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구체적인 보호의 근거 법령이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한 어떤 첫걸음, 아이들의 그 전산 정보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이제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들을 얼마 정도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수용자가 최초로 교정시설에 입소를 하는 과정에서 예. 그 교정시설에 입소를 한 분의 가족관계라든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예. 이 파악을 하고 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마련하는 것이 2019년 4월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제 교육이라든지 광고 등을 해서 본인들에게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단이나 지역사회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말씀 도중에도 그 화면으로 간단한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의 문제는 뭐 복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권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새롭게 마련된 이 시스템이
출범이 된다고 하니까요. 내년 4월까지 준비를 해서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 자녀가 홀로 이 사회에 남겨진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안전이라든지 인권의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새로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께서도 범죄의 대물림이라는 위험도 지적을 하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에 마련이 되고 제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동의 인권 보호뿐만이 아니라 빈틈없는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 시스템이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시죠. 예. 소설가 이회수 씨와 화천군 간의 이른바 지필실 사용료 소송. 일단 어떻게 시작된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회수 씨가 그 당시에 화천군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 시상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예. 시상식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막말을 한 것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사건입니다. 이 해당 당시의 음주 막말 사건은 10월 달에 군 의원이 이것을 발언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예. 이 군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퇴출에 관한 서명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군의회에서 그 당시에는 퇴거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퇴거 조치가 의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퇴거한 이후에 지난 2월에 예. 이 이회수 씨를 상대로 해서 그간의 지필실을 사용했잖아요. 감성마을에서 지필실을 사용했는데 예. 해당 지필실의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예. 이회수 씨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화천군에서 이회수 씨 어떤 작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동안 작업했던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쉽게 얘기하면 뱉어내라 이런 그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회수 씨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거기서 승소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회수 씨가 승소를 했는데요. 이 승소하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회수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처음에 내가 그 지필실이라든지 강정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이 화천군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적극적으로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본인은 그것을 믿고 그 당시에 화천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예. 지난 12년 동안 그것을 믿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예, 예. 이제 와서 지난 12년간의 지필실 사용료를 다시 내라라고 하는 것은 예.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여서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서 이회수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죄송한데 그 방송에 저희가 그 나가기 적합할 정도로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때 이게 그 시발점으로 작용했던 그 이회수 씨의 막말이라는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 막말이 굳이 순화한다면 굉장히 뭐 심한 표현인가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 당시 이제 시상식에서 본인이 공인으로서 와서 어떠한 시상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됐었는데 예, 그 시상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예, 예.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군수에게까지도 막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그 군민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회수 씨가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군의 예산을 투여해서까지도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상황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네네. 사실 뭐 이제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지난 10월에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정안이 좀 무산됐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재판부에서는 보통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예. 조정안의 내용을 보면 화천군은 행정처분, 즉 12년간의 지필료 사용료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를 하고 이회수 씨도 이 지금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소취하라는 것이었는데 예. 화천군에서는 행정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조정을 거부를 했어요. 예. 그러면 조정을 거부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 조정으로 판결이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판결의 절차로 다시 넘어갔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홍보 차원으로 뭐 문화권을 건립한다든지 어떤 그 지역 출신 문화기인을 기리는 그런 문화권을 만드는 거는 많이 이제 봤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감성마을에 1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많은 돈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회수 씨와 강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셀럽들을 이용한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수원시와 관련된 고은문학관입니다. 이 수원시가 2013년도에 주민들의 반발도 사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집필실로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은 씨가 고은 시인이 미투 논란에 휩싸이면서 퇴거하게 된 사건도 있었고 전유성 씨 같은 경우도 청도군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코미디와 관련된 어떠한 건물을 짓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청도군과 결국은 좀 갈등이 있으면서 해당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어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유명인과 지역 간의 어떤 마케팅이 선순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효과를 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역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끝까지 상생으로 가지 못하고 역효과를 내는 경우에 원인은 좀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보통 지자체는 셀럽들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마케팅으로 요청을 했었던 그 지자체 단체장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중간에 미투 논란 같은 경우는 셀럽들의 사생활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게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선순환되지 못하고 안 좋은 결과도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또 법정 다툼까지 가고 시작했던 취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 지역민들에게도 좋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도 참 좋을 만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내용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화천군 얘기로 저희가 좀 돌아보면 이제 판결 취지를 살피고 있다고 하고 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또 항소하게 된다면 이런 법정 다툼도 좀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이 판결 취지를 살핀다는 것은 항소를 했을 때에 화천군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지금 점쳐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 취지를 봤을 때 신뢰보호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소를 할 것이고요.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같은 쟁점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회수 씨와 화천군의 집필실 소송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